1969년 3월 강원도 최전방.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철책선 근무에 나섰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진지로 오르던 지늘길은 발목까지 빠졌습니다. 소대장님과 둘이 나가는 근무였는데 갓 자대 배치를 받은 후임 하나가 사수 따라가겠다며 우비를 덜렁 입고 쫓아나왔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지뢰는 아직 살아있던 시절. 우리는 335 다니다 실수라도 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경계 근무 중 소대장님이 갑자기 멈춰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발걸음을 멈춘 저는 고개를 숙이며 본 발밑에서 지뢰 위험 팻말을 봤습니다. 딱 2걸음만 더 나갔다면 우리는 셋 다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저는 21살. 무서울 나이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은 말 그대로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후임은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소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움직이면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러니 내가 말할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밤은 깊어가고 비는 쏟아지고 우리는 지뢰밭 한가운데서 4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본 건 5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한 장의 편지와 함께요. 형님, 저예요. 그날 함께 죽을 뻔했던 그 후임입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세월이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가을이었습니다. 입대한 지 2달 만에 저는 비로소 진짜 군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논산 훈련소에서 허둥대던 이등병 시절은 끝나고 강원도 화천의 한 전방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말 그대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서울 구경도 못 해본 21살의 청년. 첫 장거리 기차를 타고 춘천역에 도착했을 때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를 마중 나온 헌병차를 타고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 귀에 익은 말투 대신 딱딱하고 무뚝뚝한 말씨가 들려왔습니다. 이병 김선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쩔쩔매며 예, 이병 김선수입니다. 라고 소리치자 저 멀리서 계급장도 없이 허름한 전투복 차림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성환 소대장님이었습니다. 당신은 중사 계급이었지만 그 어떤 대대장보다도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기던 분이셨죠.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저 무섭게 생긴 나이 좀 많아 보이는 고참이겠거니 했습니다. 눈매는 매섭고 이마엔 깊은 주름이 졌고 턱은 면도를 안 했는지 거뭇거뭇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속에서 이상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너 집 어디냐?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해서 경북 영천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거기 감 농사 많이 짓지? 우리 고향이 거기랑 멀지 않다. 그 말 한마디에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대라는 공간은 뭐랄까 늘 긴장 속에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면 얼차려가 떨어지고 눈빛 한번 잘못 져도 군기 빠졌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소대장님은 다르셨습니다. 물론 훈련 때는 매섭기 그지없었습니다. 구보할 땐 누구보다 먼저 뛰었고 사격장에서는 엄격하게 사격 자세를 교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사 안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간혹 막사 뒤 담배 피우는 공간에서 소대장님은 말없이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김선수, 감 좋아하냐? 네, 가을감. 홍시말이다. 아, 네. 저희 집도 몇 그루 있어요. 나도 감나무 밑에서 컸다. 그거 따먹고 맞아도 받고 말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쓸쓸한 향수가 묻어 있었습니다.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도 저처럼 고향이 그리웠던 거겠지요. 하루는 눈이 펑펑 내리던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 대장님은 GOP 초소 근무를 함께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아직 신참이던 저는 불안했죠. 저랑 둘이요? 응. 너 한번 데리고 나가보자. 그날 밤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소 대장님과 단둘이 철책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말이 없던 분이었지만 그날따라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 한 발짝만 벗어나면 북이다. 네. 여기서 길을 잘못 들면 끝이야.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질 것 같냐? 그야 제가. 아니다. 너도 책임지지만 난 너희 전우 모두를 책임져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군가도 중대장이 말하던 충성이니 복무신존이 하는 말도 그 순간만큼 와닿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소 대장님은 늘 앞장서셨습니다. 하나도 쉽지 않은 GOP 철책 보수 작업, 경계 근무, 폭설 속 수색 작전. 언제나 가장 먼저 나가셨고 가장 나중에 돌아오셨습니다. 한 번은 저와 후임 병사 둘이 야간 보초 중 눈에 덮인 얼음이 깨지면서 하마터면 철책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소 대장님이 우비를 입은 채 달려오셔서 맨손으로 얼음을 걷어내며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날 손에 동상이 걸려 며칠간 붕대를 감고 계셨죠. 다치셨는데 왜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군대라는 게 말보다 행동이 먼저야. 그 말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함께 지내며 저는 점점 소 대장님을 군대 상관이 아닌 삶의 스승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군대 3년은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다. 이 안에서 배운 건 평생을 따라다닌다. 복무 끝나고 사회 나가면 여기서 배운 것 중 진짜 쓸모 있는 게 뭔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소 대장님에게 배운 것, 말보단 행동, 책임, 그리고 사람을 버리지 않는 마음은 이후 제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인연은 그 후로도 제 가슴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해 3월 그 지뢰밭 한가운데서 시작됐습니다. 1969년 3월 11일 그날은 아침부터 궂은 날씨였습니다. 기상방송에서는 폭우 예보가 떴고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당시는 GOP, 즉 일반 전초부대였기에 눈, 비가 오든 상황이 어떻든 철책선 근무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단 한 명이라도 넘어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었으니까요. 그날 야간 근무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야간 2소대 비조 김선수, 윤병만, 최중사. 윤병만은 저보다 한 달 늦게 자대 배치받은 후임이었습니다. 체구는 왜소했고 말수가 없었지만 성실한 친구였죠. 그리고 그날 근무를 총괄한 이는 다름 아닌 소 대장님, 최중사님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비를 입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속옷까지 흠뻑 젖어버렸죠. 발목까지 잠긴 지늘길을 지나 우리는 철책선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책선은 평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경사로를 따라 약 3km 정도를 걸어야 했고 그 길은 대부분 수풀과 자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더욱 미끄럽고 험난했죠. 윤병만, 괜찮나? 소 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윤병만은 헉헉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날 근무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철책선 초소에 도착한 우리는 근무 교대를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소 내부는 낡은 통나무로 된 구조물이었고 내부에선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 앉은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경계 구역을 차례차례 훑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2인 1조로 나가 경계 작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대장님은 우리 둘을 한 조로 묶고 본인이 단독으로 움직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뒤만 따라와라. 나 있는 곳엔 절대 위험 없다. 그 말은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졌고 손전등 불빛도 빗방울에 반사되어 앞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소대장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분의 몸이 굳어졌고 우리도 따라 멈춰섰습니다. 김선수, 움직이지 마라. 윤병만, 그대로 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소리만 귓가를 때렸고 손전등 불빛은 허공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대장님이 무릎을 꿇고 땅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여긴 지뢰지대가 아닌데. 지뢰지대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병만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소대장님은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철책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밟은 이 자리는 지뢰 매설구역 안쪽이다. 근데 누군가가 경로를 바꾸려다 지뢰를 이설했을 수도 있어. 그 말은 곧 우리가 지뢰밭 한가운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선수, 윤병만, 내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면 안 된다. 윤병만은 숨을 헐떡이며 울먹였습니다. 저도 겁이 났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를 들고 공병대에 연락을 시도하려 했지만 소대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금은 안 돼. 잘못된 신호 하나에 지뢰가 터질 수도 있어. 이 신호선을 건드리는 것조차 위험하다. 우리는 그 상태로 무려 4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점점 저려왔고 손은 차갑게 굳어졌으며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소대장님은 계속 주위를 살피셨습니다. 작은 움직임도 조심히 하셨고 윤병만을 계속 격려하며 불안을 잠재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릴 절대 버리지 않겠구나. 새벽 2시경 드디어 공병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동원해 우리 주변 지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대장님의 예감대로 바로 앞 불과 1m 앞에 활성 지뢰 한 개가 매설돼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여기에 이설했나? 지도상엔 없는 건데. 공병대 중위가 놀라며 말했죠. 그날 밤 우리는 무사히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소대장님의 우비 속 팔에서 피가 흐르는 걸 봤습니다. 소대장님 다치셨습니까? 괜찮다. 아까 넘어진 김에 좀 긁혔어. 그 말도 믿음직했지만 제 눈엔 그 상처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소대장님을 마음속으로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신뢰와 감동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비 오는 철책선 위, 침묵 속에서 이어지던 그 4시간.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값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비 오는 철책선에서의 지뢰 위기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밤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어두운 밤, 소대장님의 단호한 목소리, 떨리는 다리, 눈앞에서 깜빡거리던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 우리는 살아서 돌아왔지만
마음속엔 아직 그 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병만도 그 후로 한동안 말을 잃은 듯 말수가 줄었고 소 대장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분 역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중 며칠 뒤 또다시 비 예보가 있던 저녁 소 대장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김선수, 오늘 나랑 같이 한 번 더 나가자. 갑작스러운 호출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이 같이 가자고 하면 그건 함께 목숨을 나눈다는 의미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우비를 챙겨 입고 경계지역 B-3 초소로 향했습니다. 초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소 대장님은 갑자기 한쪽 풀숲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빠질 뻔했던 곳 거기 근처야.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에도 주의를 경계하며 그분은 다시 한번 땅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손전등을 켜고 함께 땅을 비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풀숲 사이로 미세하게 깔린 흙의 결이 뭔가 사람 손을 탄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흙을 걷어낸 뒤 조심스레 다시 덮은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소 대장님? 흙색이 좀 다릅니다. 그렇다. 여긴 원래 마른 자갈과 황토가 섞인 곳인데 이 부분만 유난히 진한 갈색이야. 그는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살살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 금속성 물체의 한 귀퉁이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숨을 멈췄습니다. 소 대장님은 천천히 손을 멈추고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거 지뢰일 가능성 있다. 아까 그 지점도 그렇고 무언가 이상하게 재배치되고 있어.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뢰는 원래 작전 구역 밖의 일정한 라인에만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군 지도에도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이 구역은 비지뢰지대로 분류돼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거의 같은 경로에서 비정상적인 지뢰 흔적을 발견한 건 소 대장님은 곧 무전기를 꺼내 조용히 보고를 넣으셨습니다. 이상 징후 확인. 좌표 B-3 구역 200m 지점. 즉시 공병 수색 요청 바람. 본부의 승인과 동시에 공병 정찰대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땅을 훑기 시작했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총 3개의 비정상적 지뢰 매설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2개는 실제로 무장된 M14대인 지뢰였고 1개는 이미 폭발한 흔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병대장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도입니다. 누군가 철책을 넘어와 지뢰를 새로 심거나 일부를 조정한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제가 묻자 공병대장은 말없이 철책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길을 만든 걸지도 모릅니다. 지뢰를 옮겨 심음으로써 일부 구간을 안전한 통로로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언젠가 그 길로 누군가 들어올 수 있게.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끝까지 찬 기운이 확 올라왔습니다. 즉, 우리가 밟을 뻔했던 그 지뢰는 누군가의 작전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철책선 넘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 소 대장님이 멈춰라고 외치던 그 직감, 그건 단순한 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계급이나 연차가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소 대장님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선수, 기억해라. 전쟁은 총으로만 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흔적 하나, 흙의 색 하나,
바람의 방향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다. 그 말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제 삶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이상한 느낌은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대장님과 함께 그 현장을 찾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고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정한 군인의 직감이란 무엇인지, 그 감각이 어떤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1969년 3월 17일,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전방 철책선은 말 그대로 빙판 지옥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우리는 A-1 초소 방향 순찰을 나섰습니다. 저와 윤병만, 그리고 소대장님, 세 사람 모두 다시 근무를 나간다는 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네. 윤병만이 혼잣말처럼 중얼댔고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소대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다. 오늘은 긴장의 끈 놓지 말자. 그 말은 예감이었고 예고였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 모두 낮게 고개를 숙이고 철책선 옆 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꽁꽁 언 땅 위로 빙판이 깔려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미끄러지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길의 형태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일정 간격으로 나무 말뚝이 박혀 있어 지뢰지대와 일반 통행 구간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몇 개 말뚝이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고 지면도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대장님이 갑자기 왼손을 뻗어 저와 윤병만의 가슴을 턱 하고 막았습니다. 멈춰. 그 한마디에 우리의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소대장님은 손전등을 비추며 우리 앞을 유심히 살폈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선수, 윤병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지뢰지대일 가능성 높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지도상으론 안전지대였지만 누군가 지뢰를 옮겨 심었다면 이곳도 더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된다. 누구든 발을 떼면 그 순간 터진다. 윤병만은 금세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저는 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괜찮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살아. 소대장님이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우리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만 불어도, 눈 위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만 흔들려도 지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며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무렵 소대장님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A-1 구역 비정상 지면 발견. 공병대 즉시 투입 요청. 위치 확인은 어렵고 인원 3명. 전원 고정 상태. 무전기의 기계음 속에서도 그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후 30분이 흐른 뒤 멀리서 공병대의 탐지 장비가 B-B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공병대장과 팀원 2명이 천천히 접근했고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변부터 차근차근 확인하겠습니다. 탐지기가 움직이는 방향마다 B-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 셋의 심장을 조여오는 공포의 메아리였습니다. 잠시 후 공병대장이 말했습니다. 윤병만 이병님, 왼쪽 발 밑에 활성 상태의 M14 지뢰 확인. 순간 윤병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괜찮죠? 괜찮다. 소대장님의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윤병만, 내 눈만 봐라. 지금 이 순간 너는 움직이지 않는 게 살아있는 길이다. 내 말만 믿어라. 그 말에 윤병만은 눈을 꾹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병대는 지뢰를 해제하기 위해 특수장비를 투입했고 근 40분에 걸쳐 윤병만이 서 있던 지뢰를 해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제 왼쪽 발 앞에도 금속성 신호가 감지됐고 소형 파편 지뢰 한 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역시나 누군가가 지뢰를 이설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지뢰도 해제되기까지 40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대장님의 위치도 확인됐고 그분 발밑은 다행히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천천히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세 사람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막사로 돌아오는 길 소대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는 총 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곳이다.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서로를 살려낸 사람들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윤병만은 그 일 이후로 더 단단해졌고 저도 다시는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소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나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철책선에서의 그날 이후 저와 윤병만 그리고 소대장님은 마치 전쟁을 치른 전우들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하루가 우리 셋을 피보다 진한 사람으로 묶어놓았죠. 막사로 복귀하던 새벽 윤병만은 말없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울고 있었던 겁니다. 20살 너무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 밤은 그에게도 너무 벅찼던 시간일 겁니다. 소대장님은 말없이 우리 옆을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 무뚝뚝하게 묵묵히.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분 역시 그날 밤 우리 둘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걸요. 막사에 도착해 장비를 정리하던 중 소대장님이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김선수, 이리 좀 와봐. 그분은 내무실 구석, 기록장과 지도들이 놓인 작은 책상 앞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철책선을 따라 그려진 지뢰지대 표시를 가리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있었던 지점, 여기야. 지도엔 안전지대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 예, 그렇습니다. 왜일까? 그 질문에 저는 단순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투 시도, 작전 변경, 내부 정보 누출, 수십 가지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뢰를 옮겨 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소대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이 처음으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김선수, 오늘 내가 병만이 옆에서 잘 잡아줬다. 그거 정말 잘했다. 그 한마디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군대란 곳에서 잘했다는 말을 듣는 건 흔치 않습니다. 특히 상급자에게 인정받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대장님의 그 짧은 한마디는 제가 군 생활을 하며 들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무겁고 더 따뜻했습니다. 그 아이가 울지 않았던 건 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전우란 게 그런 거야. 옆에 서서 버텨주는 사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앞으로 어떤 군인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그날 저녁 윤병만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수 형,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냥 형이 없었으면 저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무서워서 움직일 뻔했어요. 저는 말없이 그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의 공포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단단히 묶어줬습니다. 며칠 후 부대에선 공병대 수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문제 구역에서 비정상 지뢰 재배치가 3건 추가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철책선 전체의 지뢰지대가 재정비되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온 통신병은 말했습니다. 야, 니네 진짜 운 좋았다. 조금만 더 움직였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운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소대장님의 직감이었고 그분의 책임감이었으며 그날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평소처럼 점호를 마친 저녁 소대장님이 또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김선수, 오늘은 같이 담배 하나 할까? 그분이 먼저 담배를 권한 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막사 뒤 나무 울타리 옆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서 우리는 말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그분은 담배를 한 모금 피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야. 진짜 위기의 순간에 자기보다 먼저 남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난 말이다. 그날 병만이랑 너를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게 그 말은 그 어떤 훈장보다 더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군대에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내 손 하나 말 한마디가 바꿀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소대장님의 그 짧은 말, 오늘 내가 잘했다는 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삶 전체에 걸쳐 자신을 믿어도 된다는 믿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의 눈과 비, 숨죽이던 새벽, 지뢰밭에서 마주했던 죽음의 기운은 이제 기억 속에 묻혔지만 단 한 가지는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그 한마디, 내가 있어서 병만이가 살았다. 그리고 나도 그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됐다. 지뢰 위에서의 그 밤, 실제 시간은 4시간 남짓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사흘 같았고 윤병만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시간이 멈춘다는 말,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엔 습기가 가득했고 온몸이 점점 얼어붙어 갔습니다. 땅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신경은 발바닥 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살짝만 발에 힘이 들어가도 밑에서 딸깍 소리가 날 것 같은 공포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죠. 윤병만은 숨소리조차 가늘게 내며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저 자신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소대장님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지금부터 4시간을 버틴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다. 생각을 움직이면 몸이 움직인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저희를 멈추게 만든 주문 같았습니다. 첫 1시간은 신체적인 고통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서서히 저림과 통증이 올라왔고 입술은 바짝 말라가며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러다 정말 터지면 어떡하지? 부모님은 내 소식 들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괜히 이 자리에 선 건 아닐까?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향에서 감나무 밑에서 일하시던 모습,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내오시던 저녁 식탁, 누나가 웃으며 책을 넘기던 작은 방.
그 모든 장면들이 눈앞에 떠오르며 저를 잠깐이나마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몸보다 더 무서운 건 생각이었습니다. 윤병만이 살짝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소대장님이 다시 말하셨습니다. 병만아, 지금 울어도 된다. 하지만 절대로 몸은 움직이면 안 된다. 그 말이 윤병만의 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고 알겠습니다.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가 진짜 군인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는 저려서 감각이 없고 입술은 터지고 손끝은 마치 남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없이 속으로 아직 괜찮다를 되뇌었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 그게 유일한 정신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들려온 소리 하나. 철컥. 낯선 소리였습니다. 금속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 저는 깜짝 놀라 소대장님을 바라봤고 그분도 무언가를 느낀 듯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소리난 방향 주시. 움직이지 마라.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철컥 소리는 어쩌면 바람에 흔들리는 군장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누군가가 철책 너머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네 번째 시간. 곧 공병대가 도착할 시간입니다. 그 말 하나로 우리는 마지막 60분을 견뎠습니다. 눈은 점점 감겨오고 의식은 희미해졌지만 소대장님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넌 이긴 거야. 그 말은 저를 일으켜 세웠고 윤병만의 떨리는 숨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들려오는 탐지기 소리. 삐삐. 그 소리는 천사의 나팔처럼 들렸습니다. 공병대가 도착하고 하나하나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미 다리는 풀려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대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이겼다.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4시간. 지뢰 위에서 버틴 4시간. 그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가진 한계의 끝을 넘는 의지였고 누군가를 믿고 끝까지 서 있는 신뢰였으며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때때로 그 새벽을 떠올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은 그때의 정지된 4시간 덕분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낮게 울리는 탐지기 소리는 희망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공병대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얼어붙은 새벽 공기 속 그들의 장비와 발걸음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뢰 위에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로 4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병대장은 손을 들어 작전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탐지기병이 먼저 주변 지면을 살피며 움직였고 뒤이어 지뢰 제거 전문병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손짓과 눈빛으로만 대화하며 한 뼘 한 뼘씩 땅을 살폈습니다. 소대장님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버틴 시간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생명을 맡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된 것은 윤병만의 왼발 아래 지뢰였습니다. 공병대장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M14 파편 지뢰, 활성 상태, 신관 예민도 높음, 절대 압력 가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윤병만은 더더욱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대장님은 말없이 그 친구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직 눈빛 하나로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10분 후 공병병사가 손을 들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1차 해제 완료. 지뢰 제거. 이병 윤병만 오른발부터 천천히 이동. 그 순간 윤병만은 그대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공병대가 유도하는 안전 경로를 따라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저였습니다. 제 오른쪽 앞에 비스듬히 묻혀있던 금속성 물체. 공병대는 그것도 지뢰로 판단하고 천천히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들은 금세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연습용 지뢰 같기도 하고 순간 저는 안도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공병대장은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관 연결 확인됨. 이건 실제 무장 지뢰야. 일부러 연습용 케이스를 위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 말에 다시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위장 지뢰를 심었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불안감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0여 분의 작업 끝에 저 역시 조심스럽게 지뢰를 피하고 지정된 안전구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발은 얼얼했고 머리는 텅 빈 것 같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단 한마디가 머릿속을 메웠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소대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둘이 구조된 걸 확인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내 차례군.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분도 지금껏 묵묵히 우리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공병대는 마지막 남은 소대장님의 발밑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지기에서 약한 신호가 감지되었고 지면을 조심스레 파낸 결과 비활성 지뢰의 케이스만이 묻혀 있었습니다. 즉 그분의 자리에는 실제 지뢰는 없었지만 누군가 일부러 지뢰가 있는 듯 위장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공병대장은 말했습니다. 신관 제거된 껍데기만 묻혀 있습니다. 누군가 심리적 방해를 목적으로 이걸 배치한 듯합니다. 그 말에 소대장님은 아주 잠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 말은 그분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둘을 먼저 살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그분의 선택은 누가 뭐라 해도 존경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구조된 이후 우리는 비로소 따뜻한 부대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은 맑았지만 몸은 마치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짊어진 듯 무거웠습니다. 간부 회의실에서 작전 상황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상급 부대에는 구조작전 및 지뢰 재배치 의혹 관련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평범한 순찰이 아닌 군 작전상 위협으로 분류되었고 소대장님은 구조작전 지휘 공로로 표창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했습니다. 표창은 됐다. 내가 받은 건 저 둘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 그 말에 저와 윤병만은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구조작전은 단순한 병사 3명의 생존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지키는가에 대한 한 중사의 묵직한 책임의 증거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챕터 8. 편지 한 통. 시간은 흘러 그날로부터 51년이 지났습니다. 1970년 3월 저녁 후 저는 민간인으로 돌아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키웠습니다. 세월은 어느새 제 머리에 흰빛을 올려놓았고 손엔 주름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지뢰밭에서의 사시가는 단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집 우체통에 낯선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 굵은 글씨로 써진 제 이름.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속지 한 장과 그 안에 접힌 흑백 사진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지금은 헐어버린 GOP 철책선 앞에서 세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운데는 소대장님, 왼쪽이 저, 그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그 앳된 얼굴. 윤병만? 놀라움과 함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는 순간 눈가에 픽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 저입니다. 병만이요. 그날 철책선 위에서 형님이 제 어깨를 잡아주셨던 그 순간 아직도 꿈에 나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말도 못했지만 제 인생을 살려주신 건 형님과 우리 소대장님이었습니다. 전 이후에도 군 생활을 마치고 직업군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대장님처럼 후임들에게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내가 있을 때까지. 그 한마디로 제가 살아났기에요. 혹시라도 형님이 계실까 그렇게 수십 년을 찾다가 결국 국방부 예비역 협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주소를 알아내 주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언젠가 한번 그날의 그 세 사람이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는 동안 제 심장은 마치 20살로 돌아간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철책, 비 오는 밤, 멈춰라는 외침과 붙잡은 어깨, 소대장님의 눈빛과 눈물 젖은 윤병만의 얼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되살아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레 답장을 썼습니다. 병만아, 그날 우리가 서로를 살렸구나. 형도 내 편지 받고 많이 울었다. 소대장님은 저녁 후 고향에 내려가셨다고 들었다. 10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단 소식도 그때 들었단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어. 형은 지금 서울 근교에 산다. 시간 되면 그날처럼 함께 앉아 그 새벽을 다시 떠올려 보자.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만났습니다. 2021년 10월 서울 근교 작은 찻집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남자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윤병만은 이제 군을 떠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저보다 2해 아래의 나이에도 그 눈빛만큼은 그날처럼 순수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해 소대장님의 말투 하나, 무전기 소리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죠. 윤병만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형님, 저 이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자 안엔 작은 나무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형님과 소대장님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제가 평생 들은 어떤 말보다 더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였고 그 옛날 막사 뒤 담장에서 소대장님과 나눴던 담배처럼
그 시간도 조용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소대장님 생일에는 꼭 셋이 만나는 걸로. 윤병만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대장님의 묘소까지 찾아냈고 그곳에 함께 참배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한 가지를 더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의 진심은 잊히지 않는다는 것. 그 새벽 지뢰 위에서 멈춰 있던 4시간이 우리의 우정과 인생을 지켜낸 시간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편지 한 통, 그것이 지나간 시간 속에 묻힐 뻔했던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혹시 당신도 잊고 지낸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써보시겠습니까? 그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2023년 봄, 우리가 마지막으로 셋이 모인 날, 소대장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윤병만, 저, 그리고 소대장님. 머리는 희끗하셨지만 눈은 여전히 맑고 따뜻하셨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 그분의 말처럼 세월은 흐르지만 그날 밤의 기억만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가족 식당에 모였습니다. 포근한 조명 아래 소주잔이 오갔고 소대장님은 여전히 표창은 그분이 아닌 제안이었습니다. 난 여태껏 너희 둘이 잘 자라는 것만 봐도 충분하다. 그 말에 식당 안 공기가 잠시 정지한 듯 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그분께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운 훈장과 표창장도 좋지만 우리가 받은 것이 마음의 상처나 고통이 아닌 삶의 결의와 서로를 향한 책임이었다는 걸 한자리에 모여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목재 상패를요. 상패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전우이자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면엔 날짜와 짧은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51년 전 철책선에서 멈춰서 있는 그날부터 당신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레 상패를 건넸고 그 순간 소대장님의 얼굴에는 한 줄기 눈물 맺혔습니다. 그분은 손으로 상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윤병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사람이 인생 잔행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건 당신께서 보여주신 책임감과 믿음 때문입니다. 이 상패는 당신이 우리에게 준 가족 같은 존재, 삶의 좌표를 기념하는 증표입니다. 소대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눈물 섞인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저녁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날의 교훈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소대장님은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멈춰지게 하는 삶의 흔적을 남겨줘야 한다.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은 지뢰지대에서의 멈춤을 넘어 삶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지뢰지대, 지옥 같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소대장님의 마지막 선물, 우리 셋에게 준 그 상패처럼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억 속에서 멈추지 않는 실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소대장님이 남긴 멈춤의 가르침을 우리도 후임들에게 전하자. 그리고 실제로 저는 손주들에게, 윤병만은 학교 후배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뢰 위에서 멈춰 서 있었던 우리 세 사람, 소대장님의 목소리,
움직이지 말라, 생각을 멈추지 말라는 가르침. 그 모든 건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였습니다. 며칠 후 소대장님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길, 우리는 그분을 묘지까지 모셨습니다. 거리엔 어색한 바람만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상패를 들고 다짐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선물이 우리였다면 우리의 삶도 이제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소대장님의 묘비 앞에 섰을 때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후회가 아닌 감사였습니다. 그분이 남긴 삶의 지침, 그날 밤의 시간, 그 상패, 그날의 선택들 모두가 우리 가슴 속에 또 다른 시간의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순간, 그리고 결국 움직이게 만든 믿음에 대해 여러분의 삶에도 멈춰서야 했던 순간, 멈추고 나서 얻은 교훈이 있으신가요? 그 기억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2023년 봄 소대장님의 마지막 선물인 상패 전달식이 끝난 후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 그날의 밤 향기와 함께 맺혔던 멈춤의 의지가 아직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서울 근교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손수 쓴 편지를 꺼냈습니다. 소대장님 잘 계신가요? 저 아직도 그날 밤을 당신의 그 한마디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편지를 쓰며 눈가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분과 나누던 담배 연기, 지뢰밭 위에서 지켜주던 뒷모습, 움직이지 말라는 그 말소리까지도 글마다 진하게 배웠습니다. 그날의 편지를 마친 뒤 저는 담배를 꺼내 흡연 구역에서 불을 붙였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자 담배 연기는 천천히 퍼져갔고 철책선 밤의 기운이 떠오르며 저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듯한 발걸음 소리. 뒤돌아보니 그곳은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담배 피우곤 하던 여느 중대원도 공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 본 중년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그날 병만이 형님과 철책선에서 살아남은 분이신가요? 제 심장이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고 흘러내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종종 철책선 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김선수 중사랑 군인과 우리 소대장 덕분이었다며.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폴더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엔 어린 그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야전함 박힌 한숨, 그 한마디 움직이지 마라. 내가 있겠다. 아버지의 삶의 모든 이유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작은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소주는 한 병만 시켰지만 그 한 잔이 말보다 깊었습니다. 그는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못 드렸어요. 그날의 이야기는 늘 우리 가족의 전설이었죠. 저는 눈물을 삼키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배웠습니다. 당신처럼 당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와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의 소리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움직이지 말라. 그리고 동시에 가슴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사람이 죽음에 가까웠을 때
그리고 시간에 멈춰야 했던 순간 그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고마움이 있나요? 아우트로 마무리 멘트. 이 이야기는 51년 전 그 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단순한 군대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멈추고 본질을 깨닫고 다시 움직이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멈춰야 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한 썰이 아니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매주 따뜻한 감성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그 속에서 멈추고 또 움직이는 의미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